본격적으로 여기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현재 시각이 6시 42분인데, 저녁 6시 42분인데, 저녁 6시 42분 현재 등급컷이 나와 있는 업체는 딱 하나예요. 이투스만. 이따가 8시쯤에 이제 아마 전 과목 다 해가지고 EBS에서 이제 등급컷이 뜰 텐데, 사실 이 등급컷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들어가서 빠른 채점 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원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의 시험이면 몇 점 정도 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정치를 넣어서 어쨌든 점수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8등급, 9등급 맞는 애가 거기 와서 8등급, 9등급임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맞잖아. 내가 오늘 한 번으로 다 찍었는데 몇 등급일까?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3번으로 다 밀어보고 까비 1점 차로 9등급이네?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7등급 이하 친구들은 사실상 빠른 채점에 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7등급, 8등급, 9등급 컷이 나오냐?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예전 시험에 비하면 몇 점 정도 나왔다? 요걸 가지고 각 업체에서 추정치를 먼저 만들어놔. 그러니까 지금 이투스에서 발표한 건 실제로 말하면 지금 아이들이 친 시험에 대한 성적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이해가 됐어? 올라왔다기보다는 추정치로 정해놓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투스는 가장 큰 제종반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 247 말고 청솔학원이요. 247 말고 청솔학원,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강남 하이퍼학원,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솔학원. 이거 247은 몇 명 안 돼. 이거 한 학원에 100명 남짓인데 이런 거 말고 1000명 단위 학원들, 1000명 단위 학원들. 여기 학원이 4시 반 되면 싹 다 점수를 낸 다음에 몽땅 다 가채점기에 돌려요. 최종반은. 그 다음에 그 성적을 전산으로 싸주면 여기 이투스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요걸 입력해놓는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금 빠른 채점에 응해서 들어가 있는 점수는 거의 대체적으로 재수생 점수일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보정체 재수생 점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보정체 재수생 일부인데 그 중에 강남 하이퍼 기숙 이런 데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단 말이야. 강남대상하고 비슷하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대가 위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직은 등급컷을 정확하게 몇 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지금 느꼈고 나도 느꼈다시피 오늘 시험은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무척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죠? 이게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지문만 잘 와리가리만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 생각하고 풀었어. 놀리고 나발이고 어떻게 독해라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와리가리만 해도 어떻게든 성적이 나온다. 약간 그런 시험이라서 와리가리만 해도. 그래서 이게 킬러 문항을 찾기도 힘들고, 사실 뭐가 어려웠다 이게 좀 찾기도 힘들고,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약간 힘을 준 문제가 몇 문제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지난 6평에 비하면 별게 아닌 문제. 이해가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시감이란 말 뭔지 알아? 기시감? 예전에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 이 장면을.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어디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아. 그게 언제였냐면 2019학년도, 2022학년도. 이때가 6월이 어려웠어. 컷이 80점 후반? 이랬다가 갑자기 9평 가서 컷을 97점으로 맞추더라고. 이해가 돼? 97, 98에 맞췄어. 그리고 수능 가서 뭐 했냐면 두들겨 팼어요. 2019학년도가 뭐였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있던 해. 1컷이 84였단 말이지. 2022학년이 뭐가 있었냐면 해결의 변증법이 있던 해. 그래도 1컷이 84였단 말이죠. 이게 6월이 어렵고 9월이 쉬우면 수능 가서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원래 이제 작년에는 조금 반대가 돼서 6월이 조금 쉽고 9월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는 수능이 좀 쉬웠어야 될 판이었어. 근데 작년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었죠,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갑자기,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시험이 쉽네, 어렵네, 킬러 문항을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작년 시험은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올해는 내 생각에는 6월달 시험처럼 내고,
너네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약간 힘을 빼봤어. 난이도를 어느 정도에 맞출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시험 등급급 보기 전에 한 4시쯤인가 3시쯤인가 4시쯤인가 이게 다 풀고 난 다음에 나랑 우리 데스크 원장님, 고원장님이랑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눴단 말이야. 오늘 시험 쉬웠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변수는 오늘 시험은 쉬웠는데 애들이 맞는 등급컷이 변수다. 만일에 이런 시험인데도 애들이 조져놨으면 분명히 올해 수능은 쉬웠을 거거든? 그런데 이런 시험이었는데 컷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6월 달은 내가 해머로 휘둘러 봤더니 애들이 대가리가 다 터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뿅망치를 했더니 생각보다 잘 견뎌. 그러면 이제 중간 어딘가에 맞춰야 되지. 한 장돌이 정도로. 뭔지 알겠죠? 장돌이나 망치 정도로 어떻게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알다시피 평가원은 그 장돌이나 망치의 크기를 잘 못 맞춰요. 자기 딴에는 요만한 망치라고 생각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 있잖아. 이렇게 오한마 알아? 오한마? 오한마 알아? 그 왜 영화 타짜에서 손모가지 끊어버린 거 있잖아. 왜 오한마. 야 아야 오한마 준비했어. 그거 딸 그 오한마. 팔목 날려버리는 거. 그런 걸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능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오히려 쉬웠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쉬웠는데 애들의 컷까지 높았다? 그럼 더 긴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난이도 못 맞춰요. 이 양반들 난이도 못 맞추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능은 어려운 게 좋아요. 누가 조진학 게임으로 가야지. 그래야 더 조진 사람과 덜 조진 사람으로 대학이 갈리지. 누가 쉬운가로 가면 실수로 갈려요. 얼마나 피눈물 나. 시험지는 3번으로 체크하고 답안지 4번으로 마킹하고. 뭔지 알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랬더니 적절한 걸 고르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보통 이제 이런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막 이런데 막 구석에 막혀 있는 문제. 풀다 보면 그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쭉 풀다가 나중에 마킹하다 보면 분명히 32번째를 마킹하고 있는데 답안지는 31번이야. 뭔지 알아?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근데 그게 수능 날이면 쉽지 않아.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다 같이 에브리바디 조지고 내가 좀 덜 조졌다로 대학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등급컷 써오긴 했는데 현재 이투스 기준으로 그냥 보기만 봐. 참고 자료야, 참고 자료. 현재 지금 현재 이투스 기준으로 화작은 지금 현재 1컷이 100. 1컷이야. 만점 말고 1컷이 100. 95, 88, 78. 더 필요해? 의미 없잖아. 하나 더 써줄까? 64. 구요. 지금 엄매 기준으로는 98, 그 다음에 92에서 3.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 등급컷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92점이라도 어떤 경우는 2등급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3등급이 나와요. 왜? 원점수는 92점이지만 선택 과목을 더 맞췄냐? 선택 과목을 맞춰서 92점이냐? 아니면 공통 과목을 맞춰서 92점이냐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계산 방법으로는 공통 과목으로 점수를 맞는 게 1점 정도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선택 과목 맞추는 것보다. 왜냐하면 공통 과목은 점수 합산할 때 그 공통 과목의 비율만큼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86, 75부터 6, 60입니다. 현재는 컷이 대충 이렇다네요. 예, 대충 이렇다. 뭐 대학 갈 수 있겠지, 그지? 왜 가기가 쉽지 않아? 갈 수 있습니다. 대학 갈 수 있어요. 자, 현재 9월 모의사는 그렇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필요한 거 연계가 어디가 됐고 어떤 문제가 좀 특징적이었고 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오늘 문학부터 말고 맨 앞에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독서론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개인적으로 말이죠. 문제 풀다가 느꼈던 건데 지금 내가 뒤에 까지 다 풀었단 말이야. 문학, 독서, 선택 과목까지 다 합쳐서 엄매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35번, 36번이 킬러였던 것 같아. 그죠? 오히려 앞에 있는 독서 문학은 별로 안 어려운데 엄매가 지금 앞에 그 지문형이 졸라 어려워.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따져야 될 게 많아. 그렇지. 따져야 될 게 많아서 이거 쉽지 않았어. 내 느낌에. 화작은 그냥 평이했는데 엄매는 특히 그 35번, 36번 쉽지 않았지, 그지?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저께고 어저께고, 하여튼 그래. 좀 어려웠다. 화작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도 돼. 괜찮아. 엄매들이 겪을 고통이야. 화작 너는 열심히 해서 다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엄매들은 계속 끊임없이 받게 될 고통이야. 35번, 36번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이겨내야지. 그래야 대학 가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독서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의 독서론. 자, 오늘 이제 비문학은 우리가 지금껏 모의고사 본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바쟁은 소름 돋았거든? 그렇잖아. 얼마 전에 했잖아, 바쟁은. 그리고 하나 우리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이름으로 블록체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에. 이름으로서 블록체인은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행이지? 야, 오늘 블록체인을 할 만했잖아. 그죠? 아니야? 야, 지지난주 풀었던 블록체인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블록 만들어서 엮었다 다, 그러니까 단데. 어쨌든, 블록체인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 너네는 다행이지만, 나는 좀 그래. 왜냐하면, 나는 사실, 블록체인 수능에 나올 줄 알았거든. 나는 블록체인이 수능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번 수능 찍어줄 때, 이해 보수법 말고 블록체인도 같이 찍어야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와버리는 바람에 끝났어. 블록체인은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블록체인 안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 내가 얘기했죠. 지문은 법지문 나올 거라고. 법지문 나올 거라 그랬지, 그지? 공정거래법 나왔는데 법지문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총 4개 지문 중에서 여기는 독서론이야 연계가 되든가 말든가 상관없으니까 이 지문을 제외하고 독서 앞에 있는 3지문은 모두 다 뭐다? 다 연계다. 이해가 되니? 다 연계가 됐어. 심지어 변형됐던 문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하고 다 겹쳐있잖아. 그지?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급하게 문자를 보낸 거야, 너네한테. 틀렸던 거 다시 봐라. 한 번 더 읽어봐라. 모의고사 하나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한번 읽어봐. 아침에 예열 지문이 나발이관에 모의고사 하나 그냥 들고 가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내가 주의하라고 했던 거 다시 봐라. 어제 저녁에 내가 문자 보냈잖아. 밤 10시에. 그지? 마지막 한 번 더 훑어보라고. 그때쯤은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일 것 같아서 그때쯤 내가 단체로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그때 보라고. 집에 가서 쪼매서 들여다보고 자라고. 그래서 이번 독서의 특징은 지난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했어요. 지난번에는 키워드만 연계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지문을 들어서 연계했지, 그지? 그러면 독서는 어느 쪽이 좀 더 맞을 거냐면 난이도는 둘째치고 아마 6월보다는 9월 쪽이 좀 더 가깝게 출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에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6월 달에 이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반증이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작년 수능을 어차피 작년 수능을 너네 겪었을 리가 없으니까 작년 수능을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그 얘기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 수능 모두 다 연계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된 형태였다. 지금 내 말이 되니 키워드가 아니라. 그래서 연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독서론입니다. 이 평상시에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독서론은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것만 오늘 체크만 해드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이 독서론은 원래 뒤에 나오는 법이나 과학 지문보다 정보의 양이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독서론은 이를테면
독서하는 방법. 어떤 독서의 과정, 요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다 보니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면 정보를 나열하고 열거하는 형태, 정보를 나열하고 열거하는 형태의 지문 구성을 아주 좋아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예시적 시각자료, 설명적 시각자료, 보충적 시각자료, 장식적 시각자료 4개가 나오지, 그지? 이 4개를 이렇게 열거해서 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줄을 긋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독서로는 다 꺼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보가 나열되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게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독서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부적인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의 내용, 핵심 내용 파악보다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법이나 과학이나 인문지문, 예술지문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여기서 할 얘기가 뭐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다면 여기는 이 독서로는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내 말이 됐어? 세부적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 있는 그 자료, 정보들은 다 챙겨가는 게 맞다. 이해가 됐죠? 다 챙겨가는 게 맞다. 자, 1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이거 왜 정답 4번이야? 시각자료의 용도는 시각자료에 대한 설명이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두 번째 문단에 있지, 그지? 근데 두 번째 문단 거기 있는 그 갈래는 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였어?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죠? 첫 번째 써져 있잖아.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그거 그대로 받아오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구분되는 건 정보의 종류가 아니라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나머지 4개가 너무 맞아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치워놓고 5번을 소거법으로 푼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 왜냐하면 처음에 언뜻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그 위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래, 기억하는 거 맞잖아. 이게 그래야 외워지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느껴가면 그러면 5번이 이것도 맞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5번은 왜 틀렸어? 자,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는 기억이란 단어입니다. 기억. 포인트는 기억이란 단어야. 이게 선지를 우리가 사실일치 문제를 풀 때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이 2번에 5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이에요. 기억. 여기에 나오는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란 건 다 어디에 있어? 첫 문단에 있지, 그지? 첫 문단에서 기억이란 단어를 찾아야 돼. 기억이 어디 있어? 첫 문단의 맨 마지막 줄. 어떻게?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 5번. 이렇게 해야만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땡.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그래야만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기억은 문자 정보로만으로도 기억할 수 있어. 그런데 이미지 정보가 있어야 뭐 한다고 기억하기가 도움을 준다.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이 보기의 짧은 거 안에 그림이 모두 몇 개 들었어? 4개 들었어. 처음에 뭐가 있어? 두 번째 줄에 있는 비행기 그림에다가 괄호 치세요. 자, 네 번째 줄 끝에 그림 1에다가 괄호 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그림 2에다가 괄호 치세요. 마지막에 그림 3에 괄호 치세요. 자, 이거 구분하는 거였죠, 그죠? 자, 이거 구분하는 거였어. 자, 먼저 비행기 그림부터 가겠습니다. 비행기 그림부터. 자, 이집트의 기록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어.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인데 비행기 그림은 여기 있는 이 주제와 전혀 뭐하다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려놓은 거잖아. 이집트, 역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글의 주제와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으니까 무슨 자료가 되겠니? 장식적 시각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장식적 시각 자료. 글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빈칸을 채워넣는 그림이야. 자, 그 다음에 그림 1번 갑니다. 자, 포인트는 글의 내용이 포인트예요. 글에다가 밑줄 꺼볼게.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 자, 이게 글의 내용이야.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시각화한 건 뭐다? 그림 2번이었어. 그래서 그림 2번이 뭐가 되냐면 예시적 시각 자료가 됩니다. 그죠? 맞잖아. 글 내용과 그림 2번이 똑같이 생겼잖아. 이해되니? 자, 그런데 그림 1번은 거기 나오는 파피루스 줄기를 어떻게 자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글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했어? 파피루스를 어떻게 종이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림 1번이 뭐가 되겠다? 설명적 시각 자료가 되겠네. 자, 문제는 그림 3번입니다. 보세요. 그림 3번은 종이가 아니라 벽에 새겨진 모습이에요. 이 글의 포인트는 종이에 있어야 돼. 근데 벽에 있는 문자를 보여줬다. 즉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큰 틀의 주제에서 보면 뭐한다? 같은 주제 안에 있는데 이 글의 내용과는 전혀 뭐한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된다? 보충적 시각 자료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됐어? 자, 다시 정리하면 비행기 그림은 장식적 시각자료, 그림 1번은 설명적 시각자료, 그림 2번은 예시적 시각자료, 그림 3번은 보충적 시각자료. 그거 짝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야. 그럼 다시 나와봐. 봐봐. 그래서 독서는 이걸 기억해야 돼. 어차피 이 문제 정답 몇 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로는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줄을 많이 긋든가 아니면 번호를 달아두든가 나는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시각자료에 다 괄호 쳐놨어. 어차피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내가 표시만 해뒀단 말이지. 내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서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 독서로는 요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게 맞아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 되도록이면 5분 안에 처리한다. 이해가 됐어? 이 독서로는 어쨌든 걸리는 시간은 5분 안에 끝나야 나머지 5분 아닙니다. 5분 안에 끝나야 어쨌든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다음 지문은 법지문입니다. 자, 요 페이지 써줄게, 지금부터. 지금 우리 첫 번째 보는 지문은 4번부터 7번. 여기는 이 4번부터 7번 지문은 어디냐면 수능 특강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들어있는 지문이에요. 자, 내가 이 페이지 알려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안 나올 거니까 가서 지우라고. 이해됐어? 얘는 안 나와 이제. 그래서 페이지 알려준 거야. 124페이지 나오는 이 뭐가 나오냐면 124페이지에는 딱 이 지문의 반을 딱 끊어서 위에 있는 그 공정거래법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124페이지에 있는 게 뭐냐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조항. 요거에 대한 것만 딱 지문에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시광고법은 뭐가 되고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수능 특강에 있는 혹은 수능 완성에 있는 법지문을 연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절반은 원래 지문에 있던 걸 넣고 반 정도는 원래 지문에 없는 특이한 조항이나 조건 혹은 다른 법률과 엮어서 문제를 내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요런 장난 많이 친다. 반반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이거 법지문입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할게. 잘 들어봐. 자, 법지문은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인과관계로, 지문이 대체적으로 다 인과관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관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나 조건이 나오고 그 원인이나 조건에 맞춰서 해당하는 결과가 등장하는데, 물론 잘 들어봐. 원인 조건도 결과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법지문은.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렸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는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됐죠? 뭐를 해야만 그 법에 뭐한다, 이게 그 법에 접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잘 봐라. 법지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원인이나 조건에 맞추어서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구분해서 정리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정보를 구분해서 정리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해가 됐니? 정리해서 구분해주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즉 조건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딱 정리해줘야 돼. 이해가 됐어?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다 찾아놔야 되고, 조건이 하나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정보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문과 다르게 정보를 짜게 해야 돼. 아주 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잘게 끊어주는데, 특히 뭐뭐일 때 뭐뭐 한다면 요런 문장들을 이 중요하다. 이런 문장들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 법지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조건이 중요하다 보니까 단, 예외적으로처럼 뭔가 특이한 조건을 담고 있거나 예외적인 조건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문제화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얘는 무조건 문제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무조건 잘 남겨둬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무조건 잘 남겨둬야 된다. 자, 그럼 봐봐. 자, 크게 두 개로 나뉘어.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 공정거래법에 네모 치세요. 자, 네 번째 문단 시작할 때 표시광고법에다 네모 치세요. 표시광고법. 자, 둘로 잘라져 있지, 그지? 하나는 공정거래법이고 하나는 표시광고법이야. 자, 둘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공정거래법부터 갑니다.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데, 자, 중요한 건 이 공정거래법이 그걸 금지한다가 중요한 거야. 금지하는 거야. 뭐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건 뭐냐?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자, 여기다 밑줄 껐죠? 그럼 여기서 문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거래 가격을 정해. 그거 다 괄호 치세요. 그걸 뭐 한다? 강제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야. 거래 가격을 정해서 강제하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 예를 들어 본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야, 여기는 이 아이폰 가격은 무조건 100만 원은 받아야 돼. 100만 원 밑으로 팔지 마. 이해가 됐어? 그게 뭐라고? 그게 공정거래법으로, 그게 지금 여기 재판매 가격 유지 제한이야. 그걸 금지하자야. 이해가 됐니?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심지어 권장 소비자 가격. 이거 뭔지 알죠? 왜 과자 같은 거 보면 뒤에 써져 있잖아.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거 써져 있지 않나? 요즘은 과자에 안 써져 있나?
과자 같은데 뒤에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 1,000원 이런 거 적혀 있잖아. 써있지 않나? 맞아. 몇 년 전부터 이거 표시 제한됐다, 맞다. 그게 이제 아마 써져 있다가 그게 그 가격 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것마저도 이제 표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옛날엔 다 적혀 있어. 모든 그 물건 사면 그 물건 뒤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1,300원 이거 적혀 있어서 그래서 슈퍼에서 이걸 근거로 1,300원 주고 팔았다고. 이해가 됐니? 그걸 주고 팔았단 말이지. 자,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그러다 보니까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켜.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밑줄 볼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밑줄. 자, 그러면 여기 나봐라. 조건은 뭐였어? 가격을 강제하는 거야.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빵에 가진 않아. 빵에 가진 않아요. 대신에 뭐 하게 된다고 여기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야. 다만 동그라미. 자,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다만 뒤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이 다만 뒤에 두 문장이 중요한 거야.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밑줄. 그래서 도서 가격은 정가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도서정가제라 그래. 왜 책은 정가제로 정했냐면, 나 봐라. 야, 가격을 결정해서 강제하지 않으면 서점마다 가격을 뭐 할 수 있어?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데 요새 누가 인쇄로 돼 있는 책들을 잘 보냐?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서 막 덤핑 치고 막 싸게 할인하면 무슨 막 소설책 한 권에 막 1,000원에 팔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건 지적 생산물이잖아. 야, 소설가 그거 1,000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겠니? 또, 자, 밑줄 볼게. 경쟁 제한 피해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다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 거다 밑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유지가 되는데, 자, 나봐. 이게 주로 뭘 얘기하는 건 소비자 후생이라는 게 봐라. 가격 제한을 하면 폐해가 생기지. 근데 그게 소비자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가격을 뭐 하는 게 나아? 가격 제한을 하도록 해주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거다 하나 써놔봐. 쓸 필요 없잖아.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잖아. 대표적인 게 최고 가격제예요. 이 물건은 이 값 이상으로 받지 마. 이거의 경우엔 이 값 이상으로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지. 왜냐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올리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 그 가격 상한제라는 게 있어. 가격 상한제. 그 가격 상한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에서 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표시광고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표시광고법인데, 자, 표시광고법은 밑줄 볼게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그 다음 밑줄. 이런 거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금지하는데, 원래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보호를 받아. 근데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밑줄 볼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 밑줄.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는 뭐겠니? 형사처벌이죠. 위에서는 형사처벌 안 됐어. 근데 얘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이게 차이점.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 보증은, 자, 여기서 봐봐라.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 미주가 볼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 거다 밑줄. 야, 사업자가 하는 건 뭐가 아니야? 추천이나 보증 광고가 아니야? 야, 사장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참 좋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추천이나 보증이 아니라고. 뭔지 알겠죠? 그죠? 그건 아니라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나서 이거 너무 좋았다. 쓰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하는 추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 여기다 괄호 쳐봐. 자, 얘가 두 개로 나뉜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미주가 볼게.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그다음 밑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는 뭐 했어야 된다고? 실제 사용에 괄호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얘를 실제로 사용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 이게 조건이 다른 게 보여야 돼.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에다 괄호치요. 자, 아까 전에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할 때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조건이 둘로 나뉜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나는 경험적 사실, 그러니까 내 실제의 사용 후기를 쓰는 거고, 하나는 누가 하는 거라고? 전문가가 나와서 견해를 붙이는 거야. 나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박사님이 정말 사용해보고 어우 시원해.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몸에 좋아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줄 꺼볼게.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다음 밑줄. 자, 두 개로 나뉘었어. 그 다음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추천 보증이 광고로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자, 밑줄 꺼볼게.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그다음 밑줄. 이게 우리 그 유튜브에 나오는 뒷광고 아니야. 뒷광고. 야, 광고를 받았으면 광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마치 광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왜 블로그도 알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 후기를 쓴다. 이게 뭐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이거 말고 실제로 이제 식당으로부터 이런 걸 써달라고 의뢰가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쓰고 아래쪽에 뭐 한다고? 이거 어디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정이 뭘 받았다 이런 걸 말마저 쓰게 돼 있다고. 안 쓰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요. 이해가 됐니? 아까 형사처벌 받는다 그랬잖아. 형사처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자, 밑줄 그어볼게. 이게 앞에 사용한다는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여기야. 밑줄 그어볼게.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거기다 괄호 치세요. 그러면 삭제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봤다고 개구라를 친다거나. 그럼 삭제 가능합니다.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로 뭐 할 수 있다? 고소고발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됐니? 이런 경우는 지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식당 막 맛있다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장님 얼굴이 너무 커요 뭐 이런 거. 야, 아무 소용없잖아 이거. 야, 사장님 얼굴이 크면 식당이 맛이 있으면 안 되냐? 이해가 돼? 이런 건 뭐 해줘야 돼? 이런 건 삭제해줘야지. 야,
이용후기에 사장님 머리, 못 가겠다. 사장님 머리 너무 커서. 야,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이게 식당 후기에. 이런 건 삭제가 가능하다. 이해됐어? 이런 건 삭제가 가능하다. 자, 또 하나 더 밑줄 꺼볼게.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그 다음 밑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까 전에. 이해됐지? 이것도 가능해. 이때 이용 후기가, 자, 이제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또 밑줄 꺼볼게요. 밑줄 꺼볼게요.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조건, 이때는 명예훼손죄가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4번 문제 가볼게요. 그래서 이 4번 문제의 4번이 그거 구분하는 문제인 거야. 4번의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에 괄호 치세요. 얘들 아까 경험적 사실에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뭐? 실제 사용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는 건 뭔데?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지, 그지?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뭐뭐일 때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기억은,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야. 자,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어디 뒤가 중요하다? 다만 뒤. 그거 다만 뒤에 있는 거잖아. 소비자 후생 이용 증대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는 금지돼야지. 허용되는 경우는 작은 경우가 아니라 무슨 경우? 큰 경우에 되잖아. 1번 땡. 이해가 됐어? 큰 경우에 허용된다며. 아니, 옆을 봐. 생각하지 말고 옆을 보라고. 다만 뒤를 보라고. 2번. 공정거래법에서 얘를 금지하는 목적이야.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자, 가격 결정의 자유입니다. 가격 결정의 자유. 가격 결정의 자유란 말이 있어요, 분명히. 어디 있다? 어차피 두 번째 문단 아니면 세 번째 문단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자, 가격 결정의 자유. 천천히. 찾을 때는 첫 줄부터 차근차근 가격 결정의 자유, 가격 결정의 자유.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가격 결정의 자유. 거기 있네. 그걸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지.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해. 뭐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근데 이걸 금지하는 목적은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제한을 없애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2번 땡. 이해가 됐어? 여기서는 금지하는 목적을 찾는 거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제한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금지하는 이유는 제한을 막기 위한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2번 땡. 3번. 니은을 할 때는, 자, 니은이야. 이용 후기 광고.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이용 후기 광고는 표시 광고법이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뭘 찾는다?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를 받아. 그런